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대선 레이스 중반에 열린 두 번째 TV 토론회는 지난 토론 때와는 달리 후보들 간의 거친 공방이 내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소방관 갑질 논란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 과거 구설수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첫 소식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재명 후보의 대선 구호인 진짜 대한민국을 문제 삼았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를 말할 수 있느냐며 이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총각입니까? 가짜 총각입니까? 진짜 검사입니까? 이어 국가 통합을 말하기 전에 가정부터 챙기라며 이 후보의 과거 논란을 재차 끄집어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소방관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재소환하며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맞선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특히 내란 세력 척결이 사회통합의 첫걸음이라 주장하며 극우 진영과의 관계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김문수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대 교체를 사회통합 대책으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이재명 후보 피습 사건을 놓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저렇게 좋은 지방병원을 두고 왜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가느냐.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성남의료원도 안 가고 또 서울대병원은 가요. 성남의료원은 아마 혈관 수술하는 그런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 검토를 못 해봤고요. 이번 사회 분야 토론은 1차 토론 때보다 더 치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미래 비전 경쟁보단 비방전에 가까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토론 과정에서 서로의 태도를 두고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상대방이 왜곡과 훈계를 하고 있다거나 서로를 비꼬는 등 감정 싸움 양상으로 흐르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토론 초반부터 각 후보들은 자신의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질문의 해명이나 답변 대신 상대방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며 반격했습니다.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특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의료 재정 마련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30%인데 어디가 여유라는 것이 한번 설명해 주셔야죠. 예. 그럼 다시 30초 쓸까요? 아니요.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규칙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상대방의 토론 태도를 지적하며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 쉽지가 않네요. 그 중간에 좀 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말을.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훈계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답변으로 사회자의 제지를 받기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위압적이거나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그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토론 주제는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의료개혁입니다. 지금. 예. 서로의 공약과 정책 기조를 비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당에서 했던 것 후보 공약에는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을까? 혹시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결국은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고 지금 결국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실 것 같은데 내내 충돌했던 이재명, 이준석 두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에도 서로를 향해 근거 없는 헐뜯기였다, 유치한 비평이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연금개혁 합의안이 잘못됐다는 이준석 후보와
첫 발을 뗀 게 중요하다는 이재명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은 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책 방안으로 탈원전을 할 것이냐를 두고도 지난 1차 토론과 마찬가지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밀실합의라고 토론 시작부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구조는 손도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천만 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나 18년 만에 개혁안에 합의하며 논의를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며 비난이 능사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제 구조개혁을 해야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걸 다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보험 요율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등 청년층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을 시켜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기후위기 대책을 두고는 이재명 후보는 1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탈석탄 감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전 세계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적은 원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협공을 펼쳤습니다. 글로벌 기후 총회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3배로 늘리자며 30개국 이상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원전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AI와 로봇의 발달로 늘어날 텐데 탈석탄하고 감원전하면은 기저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엔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권영국 후보는 기초연금의 대폭 확대와 기후정의세 도입 등 부유층에게 증세를 통해 약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국가 미래 비전 얘기보다 비방이나 근거 없는 헐뜯기가 늘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대방의 발언을 의도와 다르게 단정하거나 전제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등 왜곡을 하면 토론하기가 쉽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워낙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 쏘는 대로 다 명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는 매우 유동성이 크고 다이내믹한 게 정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기고만장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선 송곳같이 질문하고 거짓 답변을 짚어낼 수 있는 자신이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2차 TV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는 자꾸 자신의 친중으로 몰려 한다는 피해망상이 쌓여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토론이었다며 민생이나 기후 위기 등은 관심 밖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후보는 자신의 손바닥에 백성 민자를 쓰고 나온 이유를 묻자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쓰고 나왔다며 이번 선거에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6%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10%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 전이던 직전 조사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조사보다 민주당은 6%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6%포인트 상승하면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차기 정부가 해결할 과제로 인구 감소, 국가 소멸과 직결되는 저출생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대선 후보들은 현금성 지원과 주거 혜택, 세제 감면 등을 앞세워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OECD 38개국 중엔 여전히 압도적 꼴찌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대선 후보들은 경제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매월 10만 원씩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8세 만기에 자산 5천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닮은 꼴 펀드 정책을 나란히 내놨습니다. 주거 지원 방안으로 이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결혼 3년, 첫째 3년, 둘째 3년까지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신생아 특례대출 연장과 신혼부부 주택대출 요건 완화도 내걸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제 혜택으로 결혼과 출산에 도움을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신혼부부가 59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 원으로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강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집과 돈, 시간이 있어야 아이를 가질 거란 공통된 인식에 더해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닮아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고 외연 확장에 주력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기본사회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이 후보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낸 건데요.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사전투표 시작일을 꼭 일주일 남기고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돌봄, 주거,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서비스는 교육, 문화, 교통, 주거, 돌봄 등등의 사회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기본 소득과 기본 서비스를 합친 것을 기본 사회라고 하고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전국민 기본소득의 확장판인 셈인데 이 후보가 자신의 상징인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다시 입에 올리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론을 앞세워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을 꾀해오던 이 후보가 전통적 지지층이 바라는 이슈를 꺼내며 막판 결집에 나섰다는 겁니다.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배관시할 수는 또 경시할 수는 없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격차가 좁혀졌지만 이른바 대세론이 꾸준히 유지된 점도 이 후보가 자신만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사회 분야 TV 토론에 맞춰 자연스레 기본사회 공약을 낸 거라며 확대 해석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현금 박치기라며 일제히 견제에 나섰습니다. 기본 사회는 뭐냐? 그 개념이 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자세히 모르겠어요. 무슨 개념인지. 그런데 말이라고 하면은 다 그게 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기본 사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이 지금 넓게 펼쳐놓은 스펙트럼에 본인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후보가 제시한 기본사회 구상의 실현 계획이 다소 추상적이란 지적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또 최소 수십조 원으로 전망되는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본사회 공약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공약의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일정과 별개로 독자 지원 유세 돌입한 한동훈 전 대표가 연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윤계를 향한 발언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 당내 일각에선 차기 당권을 위한 내부 총질, 해당 행위란 비판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이름 대신 기호 2번 유니폼을 입고 김문수 없는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판과 함께 친윤계에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단일화 관련 개혁신당 일각에서 주장한 친윤계의 당권 제한 논란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친윤 구태들이 숙주 찾기용으로 하는 단일화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눠준 거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제 영화 관람, 김건희 여사의 샤넬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두 사람 모두 민주당으로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래부터 좌파이지만 보수인 척 해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뽀개 놓으셨습니다. 이제 본인이 있을 곳으로 가세요.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이 같은 독자 행보, 2007년 대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하고 선대위 직책을 맡는 대신 개별 유세 일정을 소화한 박근혜 모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세 불참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펴며 세력 결집 효과 등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거칠어지는 발언 수위를 두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한 전 대표 발언은 내부 총질이자 해당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한 전 대표와의 일정에 동행하는 의원들을 향해서도 본인들 지역구 유세에 전념하지 않는다며 대선이 끝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시인 스텔러들은 좀 제발 자제를 좀 해주고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주인공 위주로 좀 할 수 있게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일단 김문수 후보 측은 한 전 대표 쪽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소화하는 기류 속 당권 제한 논란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권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도 못 들어봤고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대로 된 윤석열 절연 조치가 있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연일 관계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거친 발언이 동반되는 친윤 책임론 부각이 자칫 향후 당 주도권을 노린 파열음으로 비칠 경우 대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어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가 유족 대표로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지난해에 이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역사의 진보를 밀고 가는 주체는 시민이고 시민의 각성과 참여가 시대를 바꾼다는 걸 믿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 역행을 막고 시대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에 헌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요즘 정치가 전쟁이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며 상대를 제거하려는 잘못된 정치의 희생자 중 한 분이 노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추모의 뜻을 밝히며 국민주권 개헌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께서 바위처럼 단단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고 늘 노동자와 약자의 편에 섰던 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모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헌을 이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선택의 지점에서 언제나 어려운 길을 마다치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외로움, 바른 정치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2003년 미국 유학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를 주며 언젠간 나라에 이바지하란 덕담을 건넸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이 자리에서 서보니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 얘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어려운 지역구에서 도전을 마다치 않았던 것처럼 자신도 그와 닮은 소신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해체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은 판검사,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 등 경력이 있는 경우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앞서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돼 법사위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 구성과 재판 체계를 고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일각에선 민주당이 집권에 대비해 사법개혁의 포석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구상 아니냐는 건데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법안일 뿐이라며 이러한 전망에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이재명 후보의 범죄 혐의를 없앨 방탄대법원, 범죄 세탁소로 만들 속셈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장악도 아닌 사법부 해체 시도라고 비판했고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될 거란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자격 완화는 당의 공식 방침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되는 모인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동의하지만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충분한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판사, 검사로 대법관의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술자리 접대 의혹으로 사진 등이 공개된 지귀현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직무 관계자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법조계에서 평소 알던 후배들과 만났을 뿐 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거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입증할 자료까지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접대받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한 만큼 술자리가 있었던 날짜와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등을 설명했을 거로 보입니다. 해당 업소의 현장 조사를 나가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동석자 조사 등 후속 조사를 이어갈 전망인데 쟁점은 참석자들의 직무 관련성 여부와 당일 비용을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의혹을 부인한 이후 지 부장판사의 추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내란 혐의 재판장 변경 여부 등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화곡동과 경기 안산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출입문이 고장나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차량과 주차장 천장은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불탔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응 1단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차가 한 대 밑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빌라로 쏙 들어왔는데 불이 막 순식간에 막 그 천장에 막 데크에 붙어버리니까 막.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고 차량 9대가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승용차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돼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안산시 원시동에 있는 2층짜리 공장에서도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관계자 19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로 바깥쪽에 멈춘 화물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공항 방면을 달리던 1톤 화물차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한낮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신도림역 방향 열차 출입문이 고장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출입문을 하나씩 수동으로 연 끝에 승객들이 하차했고 한때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 시장 입구 도로에서 승용차가 행인을 향해 돌진해 12명이 다쳤습니다. 발목이 골절된 1명을 포함해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60대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행당동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와 SUV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5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크게 다쳐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또 다른 차량 2대를 추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택시기사 A씨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 상태는 아닌 걸로 확인됐다면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서울 미아동의 마트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최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보이는 사건이 잇따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각각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모르는 여성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의 범행 이후 모습입니다. 환자복 입은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운 거야. 경찰은 기린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반항은 안 하고. 경찰은 김성진의 범행을 동기와 대상이 불분명한 이상동기 범죄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크게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거나 갈등 관계가 없는 경우, 금전, 복수, 성욕 등 전통적 범죄 동기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범행 방식이나 장소, 대상이 일반적 범죄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경기 동탄에서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했다 경찰에 붙잡혔고,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서울 관악구에선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이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88건의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한 사람이 저지른 예외적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각각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석을 안 하면 그냥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이지만 나름대로 범죄자는 사연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반복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적 고립과 분노의 누적, 정신건강 관리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소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 1분기 소상공인 매출이 전분기보다 10% 넘게 급감했습니다. 특히 술집과 숙박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특단의 금융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16만 곳의 표본을 추출해 올해 1분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내수는 소상공인 매출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외식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술집 매출은 11.1% 감소했습니다. 분식과 제과점, 디저트, 패스트푸드, 카페 등도 일제히 매출이 줄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숙박 여행 서비스업이 1년 전보다 11.8% 급감했습니다. 외식업과 숙박업은 소비자의 선택적 지출 대상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KCD는 추정했습니다. 소상공인의 1분기 평균 매출은 4,179만 원으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 평균 매출이 13%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경영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갚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13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2만 개 중 50만 개는 폐업 상태였습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일부 선전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기 회복 없이는 폐업과 비용 절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금융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좀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등을 확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이번 달 말까지 유심 교체를 사전 예약한 고객의 절반 정도가 새 유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사이버 침해 1일 브리핑에서 유심 교체 건수가 누적 354만 개로 사전 예약 신청 건수의 3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심 교체를 받지 못한 대기자는 모두 539만 명에 달하는데 이달 말까지 전체 예약 고객인 800여만 명 가운데 50% 정도가 유심 교체 또는 재설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최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SPC 불매 운동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경영진을 포함해 그룹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PC계열 제빵 공장에서 또다시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일부에서는 불매운동 움직임도 보입니다.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도 노동자다 보니까 일하는 분야는 달라도 이렇게 남의 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사는 입장에서 그렇게 피 묻혀가면서 만든 걸 먹고 싶진 않아서 당연히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죠. 소비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불매를 해야 대기업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SNS에는 SPC 계열 브랜드가 나열된 이른바 불매 리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KBO가 SPC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에 반대하는 야구 팬들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지난 2022년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뒤 확산했던 불매운동이 이번 SPC 삼립 시화 공장 사고로 재점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자칫 가맹 점주들의 피해가 커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가족들이나 그 고인분에 대한 애도는 있는데 어쨌든 그걸 업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생계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불매운동의 여파를 체감하는 가맹 점주들은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서너 명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커피 살려받아. SPC네 나가자. 그러고 나가요. 가맹점은 죄가 없으니 불매운동 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도 못하겠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염치가 없이. 해피아워, 해피포인트. 해피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 불행한 기업에 들어와서 1시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2022년 불매운동 당시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 대책을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SPC 경영진을 비롯한 그룹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시민단체가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SPC그룹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않으면 애플은 물론 삼성과 다른 회사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든 회사에 2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 말쯤에 해외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기기 업체들이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 만든다면 관세는 없다면서 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한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 유학생 등록 차단 조치를 하루 만에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현지 시각 23일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언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 겸 선임 보좌관은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철통 같은 우리의 동맹을 유지하며 강화하기 위해 다음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넬 대변인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안에 미 본토를 공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방어 대상의 특성상 그 내부 성격엔 크게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엔 어떤 방어체계가 있을까요? 박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두운 상공에서 날아오는 로켓과 자폭 드론이 요격돼 폭발합니다. 지난해 이란이 쏘아올린 로켓이 이스라엘 본토로 날아오자 아이언돔 체계에 요격되는 장면입니다. 최근 미국도 본토 방어 체계인 골든돔 배치를 2029년 1월까지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위성과 요격기를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Once fully constructed, the Golden Dome will be capable of intercepting missiles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other sides of the world and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space. 골든돔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서 다량 보유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소련과의 군사 경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0년대, 우주 기반 핵방어 체계인 스타워즈 구상과 닮은 꼴인데 당시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무산됐습니다. 주변국에서 쏘아올린 중, 단거리 로켓이나 자폭 드론을 지상 레이더를 토대로 탐지해 요격하는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재래식 무기 공격을 함께 방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는 고도별로 나누어 대응 태세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40km까지는 천궁2와 패트리엇, 70km까지는 LSM이 요격을 막고 더 높은 고도는 개발 중인 LSM2와 도입이 추진되는 바다 위 이지스함 함대공 미사일이 대응 역할을 맡을 것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10km 이하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드론의 경우 대응이 쉽지 않아 우리 군으로선 과제인 상황. 이 때문에 군은 앞으로 3년 안에 장사정포 방어체계인 LAMD를 실전 배치해 방어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네, 올해는 장마가 시작하기도 전에 남양주에 시간당 74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예사롭지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는 6월 하순쯤에 시작할 전망이지만 그 전에도 극한호우가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남양주 오나무를 덮친 시간당 73mm의 기습폭우.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1mm도 채 되지 않던 약한 비는 1시간 뒤 16.5mm로 늘더니 이내 시간당 강수량이 73mm까지 치솟으며 극한호우로 변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있던 영하 13도의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부딪히면서 좁은 지역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왼쪽에서는 저기압이 접근하며 그 사이에서 형성된 강한 남풍이 남쪽으로부터 가습한 수증기를 다량 유입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남쪽에 있는 정체전선에서 발생한 수증기도 일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욱 심해진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 정체전선이 한반도로 빠르게 올라와 장마를 앞당길 가능성은 적습니다. 당분간 북쪽에 서늘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이 정체전선의 북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무는 상황에서 저기압이 통과하면 장마 전이라도 지난주 같은 국지적인 극한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찬 공기가 상층에서 한기를 머금고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올 때 대기 불안정이 발생하거든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충돌을 하면 굉장히 강한 강수가 국지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힘겨루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극한호우는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 16일 수도권에 예보됐던 강수량은 5에서 40mm였지만 남양주에는 1시간 동안 74mm가 쏟아졌고 총 강수량은 100mm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장마철만이 아니라 장마 전에도 극한호우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홍콩 등 중화권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동 지역 역시 메르스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 성지순례 기간까지 겹치면서 방역당국이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중화권을 중심으로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최근 확진자가 지속해 증가하더니 지난주 PCR 검사 양성률이 14%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최고 유행했을 때 수준입니다. 검사 양성률은 중국이 더 높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이달 첫 주에 16%를 넘겼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지난 2월 2만 명대에서 3월에 5만 명대가 돼 2.5배로 늘었습니다. 대만 역시 한 주 만에 신규 확진자가 91% 늘었고 싱가포르도 일주일 새 28% 증가해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이 8.6%로 6%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하수 속 바이러스 농도 역시 3.6%포인트 증가해 방역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는 아직 안정세지만 예년처럼 여름철 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의 변이인 XEC, LP8.1 등의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선 메르스, 즉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 총 확진자 수를 지난달 이미 넘어섰는데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인 하지를 전후로 메카에 수백만 명이 몰릴 거로 예상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중동 지역을 여행할 때 낙타 접촉을 피하고 진료 목적이 아니라면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재외동포와 함께 이주한 한식을 주제로 제1회 한식연구학술 세미나가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홀에서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인의 이민 역사 속에서 한식이 어떻게 정착하고 변화했는지 조명하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식문화는 물론 프랑스와 미국 한식당의 변화 과정을 통해 한식이 현지화된 과정을 나누는 강연이 이어졌는데요.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재외동포들이 전승하고 보존해온 그네들의 한식을 우리가 잘 재조명하고 어떻게 현지화를 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한편으로는 우리 한식이 우리가 또 진흥하고 세계인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중부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도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하겠는데 영남 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 대구가 17도로 이맘때보다 5도에서 10도나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가 1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